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리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일제히 백화점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건물 아래에는 수많은 소방차와 순찰차가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도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뒤 안에 있던 이용객들이 경찰과 소방의 안내에 따라서 대피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인터넷에 폭발물 게시글이 올라온 게 몇 시쯤이죠? 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건 오늘 낮 12시 반쯤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낮 1시 50분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제 게시된 글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절대 가지 말라면서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 인명피해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략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이용객들을 안에서 밖으로 대피시키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부 인원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대응 단계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소방 폭발물 처리반과 수색견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도심 한복판에서 혼란이 빚어진 건데 폭발물이 발견된 건 아니죠? 네, 아직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실제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 중에 있는데요. 경찰은 남대문 경찰서장 현장 지휘하에 백화점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에선 1층의 건물은 비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경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가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속보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피는 1.6% 올라서 3,198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85%가 올라서 798.6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환율 원달러 관련 환율은 3.1원 오른 1,388.3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잠시 뒤에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어지는 8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아직도 토론이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이 7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실제 토론에 나선 의원은 4명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방송사가 현 정권의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되고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제한 토론은 제적 의원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잠시 뒤 토론이 끝나고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후에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오늘 자정에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은 모두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다른 쟁점 법안들은 언제쯤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방송 3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남은 쟁점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서 이들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하는 전략을 활용할 방식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켜서
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의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서 김민석 총리와 접견하고 진보 성향의 4개 야당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서 대화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후속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송 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송 위원장은 이어서 방송 3법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이춘석 위원장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당시 휴대전화 화면에는 일부 주식 종목의 거래 장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거래 명의자는 이 위원장이 아니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일단 이 위원장 측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온 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면서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우선 사무총장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 내일 몇 시에 소환되는 건가요? 네, 김건희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선상에 여러 번 오르긴 했지만 수사기관에 불려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하긴 했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셌고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공개 소환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내일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출석 동선도 미리 점검하며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누가 조사를 담당할지 정해졌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내일 특검팀 내부에서 누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김건희 여사와 별도 티타임은 없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혐의가 16개에 달하는데 내일은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받게 되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대략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명시된 여러 혐의 가운데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해도 조사할 내용이 상당한 만큼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김건희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했다면서 혐의별로 짧게 여러 차례 조사받겠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조사 일정과 방식은 특검이 정하는 것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내일 중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배보윤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면서 6일까지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협의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검은 이럴 경우 물리력을 써서라도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 다음 날인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누워 완강히 버티며 무산됐고 특검팀은 물리력을 써서라도 다음 체포영장 집행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의심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도록 교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압수수색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 반쯤부터 전광훈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교회 인근 스튜디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목사와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법원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가 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월 집회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시위대를 부추겨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고발인 11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전 목사의 과거 발언을 분석해왔는데 특히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의 신문조서 일부를 들여다보며 전 목사 발언과의 연관성을 따져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목사에게 내란 선전이나 선동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현장에서 발언도 했다고요? 네, 전광훈 목사는 오늘 교회 앞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나기 전인 저녁 8시 반에 집회를 마쳤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임 전도사와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난 8시 반에 종료를 했다니까 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정도지 우리 교회에서 특임 전사를 임명한 적도 없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경찰이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뜬금없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가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법원 내부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책임 전도사 윤모 씨가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동 사태 관련 피고인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도 무척 더운 날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곳곳이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 3시 현재 경북 구미의 기온이 35.9도, 제주와 대구는 35도를 넘었고 서울도 33.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져 체감더위는 훨씬 심해서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한 남부지방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엔 밤까지 기습적으로 호우성 소나기가 쏟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폭염이 지나면 내일은 또 호우가 예보됐죠? 네, 그렇습니다. 비는 자정 이후 중북부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시기는 내일 출근길 무렵인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많은 곳은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극한 호우 기준이 시간당 72mm 이상이니까 극한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충청 지방에도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 남부 지방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번 비가 남부 지방에 집중됐다면 이번 비는 서울 등 중부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명신입니다. 네, 잇따른 폭우에 전북 임실군에 있는 섬진강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초당 205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 하천 인근 주민과 방문객, 야영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섬진강댐은 방류량을 점차 늘려 모레 오후 1시부터는 초당 305톤의 물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여전히 실종됐습니다. 무너진 도로와 주택 등이 복구도 채 되기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돼 주민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발생했던 곳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 가평군 마일리입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캠핑장을 찾았던 일가족이 지난달 20일 있었던 폭우의 급류에 휩쓸리며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결국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전히 곳곳에 호우 피해의 모습 처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 하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물과 돌덩이, 각종 세간살이와 쓰레기 등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하천 주변에 있는 두기단 두 군 다 무너져 흙포대로 임시 제방을 쌓아둔 모습도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가평 읍내에서 이곳 마일리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도로 일부가 파손돼 있기도 하는 등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도 다 안 됐는데 폭우가 예보돼서 주민들 불안감도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낮부터 이곳 가평에서 곳곳을 방문하고 살펴보니 도로처럼 큰 곳에서는 쓸러 내려왔던 돌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등 일부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쓰러진 전봇대나 파손된 도로 구조물 등이 그대로 있고 이 무너진 뚝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해 모래포대로 임시 뚝 보수 작업을 해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주민들은 이미 지난번 폭우로 토사가 유실되며 집안이 약해질 만큼 약해진 상태인데 또 폭우가 내린다면 이번에는 피해가 더 크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걱정되죠. 걱정되지. 많이만 안 오면 괜찮은데 많이 먼저처럼 온다 그러면 또 이건 나만 하지도 않지 이것도. 주민들은 전기도 복구된 지 채 며칠 되지 않았고 일부 통신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막바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마일리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어제 경기 광명시에 있는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따른 사망사고에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건데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경찰이 합동 감식을 마쳤다고요? 네, 경기 광명시에 있는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넘게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양수기 등 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공사장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동자는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과거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고가 난 현장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4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의민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 작업을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를 시작한 당일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에서 인명사고가 조업 개시 이후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동일 사업장의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면서 사고 반복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빚어진 데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의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이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SNS에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의 이름으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하는 정황이 오늘 오전에 포착된 바가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 카메라에 비친 그 주식 거래 정황에 대해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 거래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한 언론사 카메라에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 이름이 이제 이춘석의 이름이 아니라 보좌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 뭐 저도 지금 언론으로만 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본인도 인정했듯이 본회의장에서 이 의정 활동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뭐 예를 들면 그 음란 동영상을 봤던 경우도 있고 또 그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장에서 코인 거래했다 이런 의혹에 해서 결국은 이제 징계까지 받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그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다가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논란이 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의원들이 저걸 바꾸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왜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게 차명 거래인지 아닌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 조사를 그 의뢰했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에서 만약에 저게 차명 거래일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실하게,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하게 저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해명을 보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서 잘못 가지고 들어갔다, 이런 해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춘석 위원장도 할 말을 해야죠 말이에요. 저걸 그냥 국민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4선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되는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자기 보좌관에 그냥 주식 거래를 갖다 자기가 그러면 그걸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걸 해명이라 하고 있으면 그럼 국민들 이 삼복 무대에 열받게 만드는 거죠. 자신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분은 또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습적으로 그럼 자기 보좌관에 그럼 주식을 갖다 자신이 직접 하고 있었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작년 10월달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이분이 그냥 보좌관 이 주식 거래를 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 그때도 그게 약간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자신은 이제 쉽게 말하면 차명 거래에 대한 금융실명제법을 피해가겠다는 해명인데,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회 보좌진이 그렇게, 더군다나 이 거래한 주식이 이 자체가 네이버 주식입니다. 네이버 주식은 본인이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AI를 또 더군다나 담당하는 그런 분과위원장을 이춘석 위원장이 했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네이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의 그 쉽게 말하면 기업 경영인을 갖다가 정부에 많이 참여시킨 것도 지금 이상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지만은, 또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수위에서 인수위원격인 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하는 그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해명을 한다는 이 자체가 법적으로도 맞는지, 그러니까 저는 본인은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당시 정권 초기에 그 6개월 만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회의에서 주고받은 체류 따봉 그거 하나로 원내대표 날아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해명이 필요한 거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체리따봉 메시지에 비유를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 언론사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주식 거래 규모가 억대인데다가 차명 계좌다. 지금 여러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원내대표 할 때 여러 차례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정 급한 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잠시 나가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게 좋지, 안에서 굳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춘석 의원 자리가 뒷자리일 거예요. 4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맨 뒷열이나 뭐 그 바로 앞열,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착되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기자들이요, 일부러 그 맨 뒷열에 당 지도부나 상임위원장, 중진 의원들 걸 집중적으로 봐요. 그런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래 관심 있는 거는 정치적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발적으로 걸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본회의장에서 그 의정과 관련 없는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저 자체로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 아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차명 거래일 경우 차명 거래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차명 거래이면 두 가지가 법이 다 위반되잖아요. 금융실명제법하고 공직자윤리법 두 가지가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도 빨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일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지금 이춘석 그 위원장이 한 해명은 조금 제가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갖고 갔다. 보통 요즘 그 남의 핸드폰 경우에는 대개 다 비밀번호가 그렇죠. 있어요. 비밀번호 있어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 건지 아닌지. 그리고 보통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저도 본회의장에 있을 때 뭘 안 가져가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화를 해서 보좌진들이 그 국회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하거든요. 본회의장 안에. 그런 측면에서 저 해명 갖고는 아직은 그 국민들을 납득시키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한 것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 고발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그 주식 거래를 본인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이번도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때도 이게 찍혔는데 이게 뭐 보좌관 자기가 직접 이제 거래한 것까지는 안 찍혔어요. 그 화면만 이리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건 보좌관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관심 깊게 그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그 내용까지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자신이 금융실명제법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걸 위배하면 어떤 지금 처벌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색한 변명으로 좀 전에 우리 홍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비밀번호 다 입력해가지고 장건장치 풀지 못하면은 지 엄마 아빠도 그 아이 핸드폰 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다 하는데 어떻게 보장한 핸드폰을 갖다 자기는 열어가지고 그 보장하는 그럼 잠금 장치도 없이 그러면 핸드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금방 조사해 보면은 말 고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주식 거래한 내용이 그 보좌진은 국회의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말 어디 장소에서 말 거래한 사실 그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해명한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진솔하게 그냥 이건 잘못된 걸 인정해버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전 적절치 않다 그러고 던지고 그리고 이제 국회 윤리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처벌 이런 걸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춘석 위원장은 우선 차명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혹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니까요. 관련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 중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특검은 8년 전 이 장면을 소환했습니다. 보시죠. 여전히 강압수사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말씀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석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죠. 8년여 만에 입장이 바뀐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건희 특검팀이 바로 이 장면을 꺼내든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피의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주변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의 반응까지 언급했는데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초대형 국가 망신 사태, 초특급 추잡 사태가 벌어졌구나. 나라의 국격, 개인의 인격 다 이렇게 집어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 국민들이 그리고 뭐 모든 자범들도 다 빤스 투쟁할 거 아니에요. 빤스 저항하고 이게 말이 돼? 이걸 그냥 내버려도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호미가래 특검이다. 지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언론에 이렇게 시시콜콜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그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던 걸 언급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당시 그 특검 검사였죠. 굉장히 엄격하게 그다음에 그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가지고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출석해서.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피의자로서의 권리거든요. 나는 그 재판 과정에서 나의 진실 여부를 따지겠다. 그건 그 권리지만 체포영장의 절차에 응하는 것은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최소한 우리나라 일반 상식적인 모든 시민들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평범한 시민들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고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법 위에 특권을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란 지위에 빠져 있다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법 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까 몇몇 분 얘기했지만 국격에도 정말 큰 손상이고요.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개인의 인격마저도 그냥 시궁창에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조사를 받되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국격과 인격이 모두 손상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체포에 응해서 수사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 소곡 공방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언더웨어 그러니까 속옷 논란이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속옷 차림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특검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 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이나 또 안 끌려가려고 하는 당사자나 이게 참 대한민국 망신이거든 이게. 제가 그때 2018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으로서 그때 서울구치소에 소감되어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서울구치소 내에 이렇게 국정조사 청문회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자기 발로 나와서 그때 청문을 임했어요. 근데 본인한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질문이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나 안 해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교도관들을 자기 방에 데려가 달라고. 근데 어떻게 불러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란죄 그 재판에도 지금 나가지도 않고 또 특검 수사에도 아무 실익이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망신만 당하는 저는 특검이 왜 나가 이런 판단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이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너무 형편없이 무너뜨리는 그 모습보다는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정중하게 특검도 예우를 갖추면서도 본인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안 나가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행사 재판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안 하겠다는 그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끌고 나와서 그냥 볼상 사람 모습을 전 세계에 그렇게 배신에 타진되는 그 모습을 특검도 뭘 그런 걸 기대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MB나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어요. 이런 때는 방문조사 수사 형식으로 서울구치소 내에 별도 공간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하면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도 윤 전 대통령도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던 시절 8년 전 최순실 씨가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했던 그 장면을 소환한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쯤에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섰죠. 지난 24시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어제 오후 이 시간쯤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신청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기자와 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 과거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김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김현 의원님 저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저 TV조선 있을 때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TV조선 재승인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필리버스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목소리 높이시는 거 보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신동욱 의원의 말이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5시간쯤 발언이 이어간 신 의원은 밤 9시 5분쯤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하라면서 부추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원내대표께서 지금 계속 하라고 그러시는데 덕담입니까? 아니면 한번 이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내려간다고 그랬다. 또 화장실 다니. 한 번도 제가 화장실 못 갔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신동욱 의원. 밤 11시 반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발언한 뒤에 내려왔고요. 이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나서 방송법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며 반박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텅 빈 국무위원석에서 혼자 앉아 지켜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필리버스터를 오랫동안 했는데 많이 해보셨죠? 예, 저 한 3번 해봤는데요. 예. 처음에 제가 초선 의원 때 2016년에 저도 한 7시간 20몇 분을 했어요. 그때는 저렇게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일부러 물도 안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약간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만 계속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제한 토론과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의사진행 방해고요.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으로 돼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그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찬송가 부르는 분도 있고 성경책을 그냥 쭉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잠시만요. 네. 지금 본회의장 상황입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마치고 방송법이 곧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언론의 여러 오보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것 같고 천성산 사건이나 황유미 반도체 백혈병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제적의원 3분의 3 이상의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4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박선원 의원,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김준영 의원, 박은정 의원, 손설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불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운데 가 가장 또는 먼저 불을 기재하면 상정된 됩니다. 방송법 어제 오후 가 4시 또는 부 1분에 외에 본회의에 올랐고요. 문자나 기호를 전해드린 표시하면 것처럼 국내임 무효로 신동욱 처리되며 의원이 첫 타자로 반대 투표용지에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표시도 하지 이제 않을 경우 24시간이 뒷번호로 지났기 처리됨을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제한 이상으로 토론 설명을 종결 마치고 동의에 투표를 관한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 수기투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제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을 강제로 종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9명 이상이면 찬성이 되는데 범여권 의석으로만 해도 충분히 종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법에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전자투표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도 저 투표장 별도에 그 자기 의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저 그 투표소가 있습니다. 따로 설치된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돼 있고 원래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기명 가부를 그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이 표결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필리버스터가 공식적으로 끝나면 방송법 표결이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5분의 3 이제 가결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현재 의석은 171석이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안 두고 이제 조국 핵신당이 이제 예.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거는 이제 토론 종료 결과는 나올 게 뻔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법에 이제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이제 가결될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이 이후의 절차는 이제 8월 이제 임시국회는 이제 정회를 휴일을 하고 휴지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름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또 여야 간에도 좀 뭐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저거 끝나고 나서요 바로 그 두 번째 법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아,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예, 두 번째 법을 상정을 하면 그거는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이면 끝납니다. 자동으로. 왜냐하면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8월 16일인가 그때 다음 그 8월 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임시국회가. 그럼 임시국회가 열리면 오늘 상정된 필리버스터를 한 법은 자동으로 그때 그 상정돼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엔 요거 끝나고 그 대체로 절차가 끝나면 5시 조금 넘으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법을 상정해서 그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들어가고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방송법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지금 곧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건 지난해 7월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 때 이후 1년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3분 만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을 해서 지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제적의원 298명, 29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79명,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 법안이 상당히 많았어요. 5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방송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예. 정청래 대표의 결정이었던 건가요? 뭐 꼭 정청래 대표 혼자 결정은 아닌 거고요. 제가 알기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방송법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예. 순서대로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 산업 현장 방문하고 여러 노동 이슈가 부각되면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관련법이 먼저 처리되는 걸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만연됐었는데 아마도 그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추석 전후에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언론법 같은 경우는 정청래 위원장이 옛날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어요. 이 방송법과 관련된 그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법에 대해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뭔가 관심이 더 많은 것도 영향을 줬다 보입니다. 예,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 입김을 공영방송에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이제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그런 이제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언론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참여를 이제 폭넓게 이제 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이사회 중심의 어떤 그런 KBS 사장 대표 선출 방식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법안이 지금 이제 지금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KBS 사장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 3개월 내에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법
그리고 MBC, EBS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뭐 예상은 그래도 노란봉투법을 먼저 해가지고 이 노란봉투법은 원샷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상법 개정안이나 세제 개편안 이런 걸로 주식량도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어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첫 정치적 판단을 갖다 그래도 방송법부터 먼저 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지금 종결 표결을 진행 중이고요. 종결 표결이 끝나면 이제 법안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대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폭발물은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본점에 대한 수색이 종료가 됐는데요. 폭발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용객 4천 명가량에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회의장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한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회의 도중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포착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 김모 씨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가 된 겁니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웃음 이모티콘도 보이시죠?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 정치인 대상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결사 반대했던 송 비대위원장,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지도부가 며칠 전까지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아직 형기가 사면 복권을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걸 인용할 만큼 아직 형기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거는 저는 지도부의 이 권위와 신뢰마저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국내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면 요청을 하는 문자를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 정도 되면 더군다나 그 기자들이 바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과거에 보면요 일부 의원 중에는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굳이 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이 소위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시켜서 자기의 의사를 그 언론에 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저 경우는 정말 그대로 잘못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건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그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는 여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되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고 나면 오히려 거론된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제1야당이 보수의 본산이 맞나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 긴장감, 절박감이라는 게 저런 이제 문자 주고받은 내용 보면은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작태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 전체를 갖다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상대도 하지 않겠다. 또 정치인들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이제 국립묘지 가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난 이게 진영 정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강대강 극대극 지금 현재 대치가 불가불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원내대표의 지위를 넘어가지고 비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내용은 8.15 광복절 사명 관련해가지고 야당의 뭐 그런 추천의 입장이 이런 부분도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분들이 과연 그러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정도의 이런 레벨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구실을 만들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자기도 저렇게 사면복권 대상자를 추천까지 해놓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치의 ABCD 차원인데 이거는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분위기라면은 지금 이제 수석 부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려 주는 거지. 저걸 가지고 본인이 막 저게 참. 난 정말 마치 사면 거래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사면 거래로 비춰지는 거죠. 처사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싸우고 그냥 사신 결단을 낼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저런 막후에서 저런 거래나 하는 저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라 그러겠냐고요. 국민들은 또 뭐 어떻게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이요. 강대강 극대극 대치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라, 악역은 내가 맡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죠. 정 대표는 선명성을 내세운 메시지로 당심을 잡는 데 성공한 만큼 강경 행보로 입지 굳히기에 나설 전망인데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 때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어요.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청래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분이에요. 여당 대표가 야당 해산 결의, 이거는 야당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지나치게 강성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는 다른 후보들보다 나 조경태가 더 낫다. 네, 아무래도 이분이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그런 혐의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조경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 취임 일성에서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오늘 당대표 예방에서도 야당 패싱을 공식화했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화만 쏙 빼놓고 진보 진영의 야당과만 인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실천을 할 수밖에 없죠.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과는 인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표현이 그런데 아마 사람이 아니다, 뭐 그렇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란과 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국정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저는 여야가 협치로 갈지 아니면 대결로 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에 찬성했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과 반성을 한 것이니까 악수를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조금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 여야 관계가 복원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관계도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홍성에 있는 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고 공장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도 잘 안 꺼지고 이제 뭐 장미도 많이 오고 계속 연기는 계속 꾸준히 나고 그러니까 계속 불을 진화를 해도 연기는 끝까지 나고. 공장 2개 동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담당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부 진입이 어렵고 식용유와 김 완제품이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튀김실 인근에서 시작된 뒤 공장 내부 배전반에 옮겨붙어 터지면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공장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적은 되는데 층수가 해당이 안 돼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아마 연소 확대는 초기에 진화가 됐을 겁니다. 소방은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시가 52억 원 상당의 초고가 위스키 5천여 병을 밀수입한 교수와 의사 등이 세관 당국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대학 교수와 기업 대표, 안과 의사, 치과 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일부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경찰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을 탐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은 기자. 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까지 백화점 출입구가 통제됐었고 시민들 약 200~3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지금은 백화점 영업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방금 전 4시 20분쯤부터 시민들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수색을 이어갔는데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직원들이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또 시민들이 이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오늘 낮 1시 50분쯤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낮 12시 반쯤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글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절대 가지 말라며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하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백화점 안에는 약 4천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소방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시간여에 걸쳐 수색을 한 끝에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또 출입 통제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경찰 특공대 관계자는 백화점 내부가 상당히 넓어 수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이 재개됐고 영업이 재개된 이후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민들이 지켜봤었는데 현재는 안심하고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백화점 관계자들도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고 또 시민들도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영업을 재개한 상태에서 쇼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다시 날씨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우선 오늘은 전국적인 찜통더위가 기승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일부 경기 북부와 전남, 영남 지역은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남부 곳곳엔 강한 소나기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강한 호우구름이 발달해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주로 중부에서, 내일 밤부터는 남부에서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도와 영서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 많은 곳에 100mm,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은 많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광주는 31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올 여름 들어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부지방 극한 호우에 이어 어제와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또 폭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비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그리고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원인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상재단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전에 남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특히 전남 무안에 2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남 무안에는 일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정도까지 142.1mm 정도의 폭우가 네. 쏟아졌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우라고도 할 수 있고 예. 또 기상청이 분석한 바로는 200년 만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정도의 아주 강한 비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 내부에서 8호 태풍 꼬마이가 소멸을 했는데 이 꼬마이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수증기가 우선은 가세를 했고 예. 또 그다음에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구름이 발달한 형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142.1mm, 시간당 강우량 142.1mm라는 거는 예. 무조건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강도의 비였고요. 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에서 300mm 정도의 총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무안의 142.1mm가 200년 만의 강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안으로부터 북쪽으로 60km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전남 한평입니다. 예. 그런데 한평에 있는 무인기상 관측 장비에서 예. 강우량이 시간당 강우량이 역시 일요일 저녁 7시 반에서 1시간 정도 강우량이 147.5mm가 관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알려졌습니다. 네. 이유를 알아보니까 낙내로 기상 관측 장비가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147.5mm의 강우량은 잡혔는데 그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장비를 이제 점검하러 가는 과정에 147.5mm가 한평에 잡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부터 내렸던 극한 호우의 가장 높은 값이 전남 무안이 아니라 전남 한평에 147.5mm가 1시간 내린 것이었고 그게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낙뢰가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후가 지났는데 지금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이야기했듯이 예.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폭염특보 그래픽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전남 지방의 그런 남부 지방의 폭우가 지나간 뒤에 어제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을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이 좀 옅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폭염주의보, 그리고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폭염경보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폭염주의보가 많다가 오늘로 넘어오면서 남부지방 또 경북 북부 그리고 전남 일부,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강하게 비가 폭염 상황에서 오늘 낮 동안 남부지방에는 이렇게 소나기 구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의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강한 소나기 구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시간당 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상태고 오전 중에는 시간당 5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을 보니까 경북 구미가 35.9도로 가장 높았고요. 대구가 35.1도, 서울도 33.5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남부지방이 이렇게 습도가 굉장히 가세를 하면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서 습도까지 높아지면 체감더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푹푹 찌는 듯한 더위, 불가마더위, 가마솥더위라는 말이 어울리는 날씨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체감더위가 높아지면 온열 질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전국이 약간 사우나에 있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지금 폭우 예보가 또 나온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폭우는 지난번에 남부지방을 비구름이 지나갔다면 이번에는 기단과 기단,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굉장히 동서로 긴 비구름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비구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잠깐 그래픽을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중부지방에 비가 좀 많이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 위성 사진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요.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렇게 비구름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비구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경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난 경계가 내일은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위치한 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수도권과 강원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본격적인 것은 내일 출근길, 그 전에 자정 이후부터 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비가 시작이 돼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내일 아침 출근길 무렵, 그러니까 7시부터 8시, 9시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형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아침, 그리고 충청은 내일 낮 무렵, 그리고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이렇게 띠 형태의 비구름들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밤부터 내려서 출근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에는 그러면 폭염이 또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비도 극한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중부지방에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는 남부지방이었다면 이번에는 중부지방입니다. 정말로 게릴라성 호우, 또 야행성 호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까지는 30에서 50mm, 많은 곳은 70mm 정도의 시간당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극한호우가 시간당 72mm의 비가 내리면 극한호우라고 부르는데 극한호우급의 강한 비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번 비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듯이 내일 밤 사이까지 계속 이어지고 남부 일부 지방이 모레 새벽에 그칩니다. 그 뒤에는 30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가 다시 찾아와서 서울 같은 경우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부지방 같은 경우 내일 오전에 폭염특보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그 뒤에 모레 비가 그친 뒤에 다시 30도를 기온이 넘어서면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 주말 휴일까지는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더위 속에서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약간 차가운 공기가 비구름이 이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형태가 되면서 열대야가 사라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침 기온이 대부분 25도를 넘고 내일 같은 경우 27도지만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24도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열대야가 이렇게 우리를 감싸는 뜨거운 공기가 있었던 것이 점점 약간 차가운 공기 형태로 바뀌는 그래서 열대야 걱정은 조금 덜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대야 걱정은 없는 게 조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끝으로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 원인은 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더위는 큰 비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더위라는 거는 굉장히 심한 폭염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대지가 다 뜨겁게 달궈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저기압이 들어오거나 또는 기단 차로 인해서 비구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비구름이 더욱더 발달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큰 비가 큰 더위를 부르고 큰 더위 대신 다시 큰 비가 오는 형태가 이번 여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형태고요. 특이한 것은 중대본이라고 하죠.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기면 행안부에서 중대본을 구성하게 되는데 중대본이 폭염을 담당하는 중대본과 호우를 담당하는 중대본이 동시에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 2년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감싸는 대기가 상당히 뜨거워진 상태, 그리고
해양도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폭염과 폭우라는 약간 상반된 그런 기상 현상들이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또 자주 반복되는 현상들이 최근 들어선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늘 염두하면서 여름을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무너진 도로와 주택 등이 복구되기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면서 주민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0일 내렸던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도 경기 가평군 곳곳에는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천 옆에 있는 뚝을 보면 무너져 내려 흙이 그대로 주저앉았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굴러내려온 돌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데요. 하천 한가운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지 좌석이 있는 걸 보고 차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잠시 화면을 돌려 이쪽을 보시면 주택 밑에 있는 원래는 돌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돌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택과 돌 사이에 흙도 많이 유실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음식점에서 조리를 하는 부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엌 밑바닥이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 당시 빗물에 토사가 유실되며 주택 밑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업 재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예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걱정되죠, 걱정되지. 근데 많이만 안 오면 괜찮은데 많이 먼저처럼 온다 그러면 또 이건 나만 하지도 않지 이것도. 산에서 쓸려 내려왔던 커다란 돌덩이들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복구 작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만났던 주민들은 전기가 복구된 지도 채 며칠 되지 않았고 통신선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며 주민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방송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뛰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송문화진흥법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고요.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180석에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 지배구조의 개편 등이 담긴 방송법이 통과가 됐고요. KBS 이사와 보도 채널 사장 등은 3개월 내에 교체해야 하는 강제성을 담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방송 3법 가운데 첫 법인 KBS 등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재석 180명 중에 찬성이 178표, 반대 2표로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사실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긴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바로 종료가 됐고 또 법안 통과까지 민주당 주도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은 국회에서 한 차례 표결이 통과돼서 정부로 넘어갔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시행이 못 됐는데 이번에 다시 표결로 통과시킨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법안이 성숙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했고 정부 여당이지만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어떠한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고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당이 되자마자 저희가 추진한 안입니다. 예. 사실은 야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저희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저희 여당 주도로 공영방송을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장악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 합리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는 이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이제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이 언론은 모든 세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사측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노측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특정 노동 세력이나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이익 세력으로부터 만약에 독립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편향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 정치권의 여야가 유사하게 여야가 일정 배분을 갖고 이사수를 추천해서 추천된 이사들이 사장을 뽑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 편향적으로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야가 돌아가면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어쨌든 가장 그래도 국민을 대위하는 이런 세력들이 언론의 사장단을 선출하는 이사진을 선출하는 게 맞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각종 단체들을 넣은 거죠. 이사 추천을. 근데 그 단체들이 물론 저희가 어떤 색깔이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만약에 노동단체들이 그 해당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지면 또 있다고 평가되면 이거는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손질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3개월 만에 현 이사진이 다 물러나야 돼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임기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진이 현 정부의 친한 세력으로 개편되는 이런 이제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향후 과제로 이걸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언젠가는 대두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법안을 두고 여당에서는 방송의 정상화다,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의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은 3개월 내에 이사진과 또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을 교체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제도가 바뀌고 법이 새로 제정되면 그 법에 맞게 행정이나 방송의 어떤 지배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제도를 그대로 그 구성원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법이 바뀌면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난 세월 동안 이 방송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열한 어떠한 분쟁과 그다음에 방송이 비정상화되는 과정 이 부분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았다. 그래서 방송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조차도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부분 관련해서 공정하게 공영방송의 어떤 공영성을 지켜줬다라면 이러한 논란이 없었겠죠. 근데 정권을 오고 가면서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방송인들, 시청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이 법안을 추진했고 여당일 때도 추진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도 추진했고 야당일 때도 추진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첨언 짧게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만약에 현재 이런 식의 이사진 추천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진보정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사들,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찍어내기 많이 했잖아요. 김밥 얼마 사 먹었네에서 감사를 통해서 찍어내기 넘어서서 지금 몰아내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각 성향이 맞물려 가면서 정권이 바뀌면 있던 분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다른 성향 분들하고 같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방송의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몰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관행을 파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찍어내기에서 몰아내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 노조 등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여 성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해주셨다는 점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계좌 주인의 이름이 이춘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바로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올해 초 재산신고 때는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했다며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윤리감찰단에 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당사자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자신의 SNS에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의 성실히 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제 차명 주식 거래 논란이 휩싸여졌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분들께 참 송구하고 저 역시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춘석 법사위원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인 데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조사 후에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송구하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규명하고 밝혀낸 이후에 당의 어떤 처분이 있어야지 아직 의혹 단계에서 본인은 저렇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당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입장 SNS로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육성 파일이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인데.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이 조사하고 있는 거라.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저희 입장은 다 올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쓴 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 경위를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가실게요. 작년 10월에도 국토에 하실 때 보좌관 이름으로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진이 찍혔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사진은 없다는 게 의원 주장이신 거죠? 저희 일단 입장 차명 거래라는 게 회사는 왜 그거 가지고 계셨다고 연결이 조금
네.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 거래는 아니고 당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뭐 휴대폰을 바꾸어 들고 들어간 것이지 자신이 진짜 차명 거래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이런 의혹 부인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거래를 했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본회의 중에 했다. 이건 사과한다. 이게 맞다 그러면 그럼 차명 거래가 맞는 거 아닌지 싶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명은 저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 어찌됐든 일단은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국민의힘은 움직이는 게 좋지 이걸 바로 고발한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성에 일단 맡겨놓고 상호 간에 그런 식의 상호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이해 못하면 그때 고발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고발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진상조사를 중지시키고 국회 윤리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김남국 의원의 예전에 국회 회의 기간에 거래한 내용 있잖아요. 코인이요? 그거 갖고 윤리위의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건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잣대로 어떤 수준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저는 자율성 측면에서 맡겨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진상조사를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 수준을 밟거나 혹은 윤리 제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정치를 복원시키는 길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럼 국민적으로 그걸 믿겠습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움직여도 되지만 진상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고발해 놓으면 모든 것이 스탑이 돼요. 명분을 주게 되고. 그것은 저는 사법을 지금 바로 끌어들이는 것도 안 맞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법 이런 고발이 일단 주진우 의원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들어와서 법을 만드는 게 직업인지 고발을 하는 게 직업인지 모를 정도로 고발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당대표가 이미 천명을 한 만큼 조금 지켜봐 주셔도 될 텐데 너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 됐든 좀 송구스러운 일이라 빨리 진상이 규명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게 되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미 국민들에게 다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라며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에 따르면 이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충격을 더 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김건희 특검이 이제 내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데 포털에는 쓸 거 같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건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난리와 논란을 만들어서 죄송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겠다라고 하는 정말 지극히 단순하고 그냥 정상적인 이런 발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안 할 거야 뭐. 네, 김건희 여사가 내일 포토라인에 선다면은 역대 영부인 중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에 임하게 되는 건데 지금 티타임 없이 조사가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 대해서 6시 이후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 한 번 조사받은 이후에 3, 4일간 일정 기간을 두고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 받듯이 특검 수사를 예약하듯이
받으려는 그러한 좀 안 좋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일 출석할 때는 전 국민 앞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든지 반성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부부는 일심동체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는 행동이나 검찰 수사, 재판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건건히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던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을 좀 비판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시된 혐의가 16가지에 이르다 보니까 그럼 내일은 뭐부터 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16건이 더 넘죠. 왜냐하면 진행하다 인지한 사건이 또 있잖아요. 네, IMS 이런 것들이 인지한 사건이 있고 해병 특검에도 연관된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 훨씬 20건이 넘어 보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 측면에서 보면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특정 한두 가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겠어요? 기억을 더듬고 그다음 거 조사하고 이런 조사 요청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거나 요청하는 부분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건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반적인 피해자들도 그렇게 하곤 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크겠죠. 그 부분은 이미 조사가 돼서 실제 진술을 들어보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마무리가 돼 있을 법한 피의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아까 홍준표 전 대표 얘기했듯이 삼부토건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 조사가 가다가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경영진의 경우는 어차피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은 있던 거고요. 예.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갔는지 여부에 대한 아직까지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지가 저는 특검의 큰 숙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백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다 묻겠죠. 그래서 내일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내일 조사를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추가적인 소환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예. 그런데 아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성급히 먼저 청구해서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그렇게 성급하게 청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후에 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해병 특검과의 또 서로 간의 의견 교환 이후에 아마 신병 관련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조사에 응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영장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만약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착용했던 그러한 목걸이가 본인의 자택이 아닌 그러한 사돈댁 집에서 이 목걸이가 나오고 예. 그리고 각 측근들의 어떤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행태, 또 김건희 씨가 쓰던 비아폰도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만약에 신변이 확보돼서 구속되지 않으면 밖에서 그러한 증거 은닉이나 은폐, 진술 짜맞추기 등 수사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부부를 동시에 신병 확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어때요? 경우는 피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혐의가 일단 소명이 돼야지만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뭐 판단의 여지만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됐다 안 됐다 이건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과연 혐의 소명이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 예.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럴 그 명백한 사안이 아직 안 보여서 특검이 색다른 뭐 자료 갖고 어떤 신문을 할지 모르지만 그 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혐의 사실 소명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소명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내일 소환 조사에 대해서 미리 짚어봤고요. 한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 우리 주식시장을 강타했다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대통령실에 이어서 정치권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뀌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의 그 주가의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단순히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넘기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 주식 시장은 심리거든요. 아무래도 기재부는 세금에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정책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정치인들의 생각이고 대주주가 되면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연말에 그냥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팔아야 돼요. 내가 대주주가 안 되려면.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 정부의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라는 게 개딸과 민주노총을 위한 개혁이에요.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할지 5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릴지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논란이 거세지니까 의원들 개인 의견 내지 말아라 함구령까지 내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도 많고 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당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너무 격하게 의견을 표현하다가 뭔가 좀 정치 결사체로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정부 여당은 안정감 있게 국정을 지원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또 책임을 방기한 그런 모습이니까 뭔가 조금 이제 비공개 회의든 그다음에 그 절충안을 만들어서 뭔가 합의된 안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할 그런 뭔가 실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신임 한정혜 의원과 면담을 통해서 본인 의견을 이렇게 개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따라야죠. 그런데 어떤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안을 만들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견 그리고 국민의 의견도 지금 실험 중인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금투세 폐지 때도 견해차가 좀 컸던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메시지 차원에서는 큰 거죠. 부자만 증세 이거잖아요. 부자 증세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고 실제 1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맞을 가능성은 90%입니다. 왜냐하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에 팔아요. 그래서 세금 부과 대상 기준 시점에 이분들이 10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이 목적 달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을 왜 만드느냐 이거죠. 목적 달성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개미주들은 또 매물 때문에 폭탄을 맞아요. 두 번째는 주식 명부 폐쇄일 거래 2일 전에 팔기 때문에 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1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총에서 의사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나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도 방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도대체 정책 목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딱 하나뿐인 정치적인 메시지. 이거 이외에는 뭐 세금을 더 걷는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들 10억이면 장기 투자 가치주에 장기 투자하면 그분을 대주주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단을 주식으로 옮겨온다라는 그 큰 정책적 목표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합의 안 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 포기 못하는 거죠. 정치적 메시지. 부자만 증세. 부자만 증세에 초점을 맞춰서 어느 것 하나 얻을 것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초원이 지금 13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개미가 개딸을 이겼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변화의 기류가 읽히고 있었는데 오늘 또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면 하루 이틀 변동으로 우리가 재검토하지 않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게 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이 100조 원에 가깝다 보니까 재정은 부족하고 확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쨌든 또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당정이 협력해서 이 부분도 국민 주권 정부에 맞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김지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와 며칠 전 남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밤사이 많은 비를 뿌리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야간에 비 피해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포천, 아침에 드러난 마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싹둑 잘리고 급류가 하천변을 강타해 건물이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 개천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그 집 앞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랑 그 가로수 같은 게 있던 게 다 무너지고 운동시설도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좀 위험해 보여서 찍은 거거든요. 폭우가 쏟아진 밤에는 급하게 일어나 몸을 피하는 등 곳곳에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펜션 문을 열었는데 이게 문이 넘치려고 해가지고 바로 뒤에가 이제 산이 나가지고 이게 무너질까봐 그 바로 아래에 건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저씨가 거기로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한밤중 통신과 전기까지 끊기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통신, 전기, 수도 지금 모든 게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아예 다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도 밤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나와서요. 저희가 밤새면서 비가 올까봐 밤새 걱정하면서 설잠 자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비 피해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더 어려운 만큼 위험 지역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밤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가 쏟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대비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니까 그만큼 피해가 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밤 시간대에도 주민 대피령 등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한 위급 상황 안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